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외교부 여권과 기획총괄 팀장 들고 해도 되죠? 네, 예, 들고 예, 하셔도 돼요. 권민입니다. 예, 이렇게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뭐 공관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외교부 본부 뭐 근무하고 어디서 어떤 업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기억에 좀 남을 만한 좀 그런 경험들을 좀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좀 하고요. 우선 저는 뭐 간단하게 좀 제 소개부터 드릴게요. 저 2003년도에 입부를 했고요. 한 20년 좀 넘었습니다. 외교부에서 이제 근무를 한 지. 그리고 외무영사직으로 일단 입부를 했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소개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면서 해드릴게요. 일단 근무 부서는요, 제가 국내는 4개를 했고, 그 다음에 해외는 5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8월에 이제 6번째 공관 근무를 좀 할 예정이고요. 국내는 일단 뭐 저기 근무 부서가 좀 뭐 보시면은 뭐 좀 대중이 없죠. 뭐 좀 상관성도 없어 보이고. 근데 아무튼 각 이제 부서에서 근무를 하면서 아주 뭐 다양한 좀 경험이라든지 뭐 업무 지식들을 많이 좀 예, 배우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해외 이제 제 공간이죠. 5개 근무를 했는데, 우선 이게 좀 공간을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독일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2군데, 나이지리아하고 앙골라라는 이제 나라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그 LA하고 그 다음에 댈러스 이렇게 미국에는 2군데 근무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극과 극을 오가는 아주 좀 정신없는 좀 근무를 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좀 다시 기억이 좀 이렇게 좀 나는 게 뭐냐면은 저희 직업상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공간에서 공간으로 좀 이렇게 옮겨 다니는 과정이 있는데 그때 뭐 예를 들면 뭐 선진국에서 뭐 후진국으로 갑자기 가게 되면은 하루 만에 뭐 환경이 너무 막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생활 환경이라든지 업무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많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언어도 뭐 이제 확 달라져 가지고 정말 이게 이제 새로운 나라를 이제 부임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좀 적응이라든지 정착을 또 빨리 잘 이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단 뭐 저만 가는 게 아니라 또 가족들하고 또 같이 이제 가게 되면은 뭐 집도 구해야 되고 뭐 차도 구해야 되고 또 애가 있으면은 애 이제 학교 입학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가자마자 이제 좀 해야 되는 뭐 이런 좀 일들 중 하나인데요. 아무튼 뭐 일단 적응이라든지 정착을 좀 잘 이제 해야 되는 뭐 이런 좀 능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보통은 제가 뭐 영사직으로 입부를 해가지고 보통 뭐 공간 근무할 때는 일단 업무는 보통 동포 업무라든지 뭐 영사 업무 아니면은 뭐 공공외교 업무, 뭐 문화 홍보 업무 뭐 이런 업무들을 좀 위주로 좀 했고요. 이제 지금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는 공간 근무를 하다 보면 아마 좀 이렇게 다양한 좀 기억에 좀 많이 남을 만한 그런 좀 이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제가 뭘 지금 좀 추려서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업무를 이제 하면서 이제 각 순간마다 언론에 좀 나온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 몇 가지 있는데 그 위주로 좀 제가 추려가지고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에 독일 본이라는 분관 갔을 때 얘기인데요. 그 시기는, 그러니까 때는 한 2006년도고요. 그 상황은 2006년에 독일에서 이제 월드컵 개최를 이제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축구 대표팀이 베이스 캠프를 본에서 한 1시간 정도 이제 떨어진 쾰른이라는 데에다가 이제 베이스 캠프를 차렸는데
지금 그 대표팀 숙소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직원들인데 호텔 직원들인데요. 벤스백이라는 그 호텔에 저희 그 대표팀이 일단 숙소를 좀 차려가지고 그 호텔에서 한 2, 3개월 전에 아마 저희 이제 공간으로 좀 요청이 들어온 게 하나가 있어요. 자기네 이제 대표팀 이제 오면은 좀 맛있는 김치를 좀 제공을 해주고 싶은데 지금 호텔에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좀 와가지고 김치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겠냐. 뭐 이런 좀 요청이 와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원들은 다 남자여가지고 저희 직원 부인들이 좀 몇 명 있어서 그 부인들이 이제 저기 호텔 가서 우리 저기 요리하시는 분들한테 김치를 좀 예, 만드는 방법을 좀 다 전수를 좀 해줬고요. 근데 저희 기사 제목을 보시면은 좀 김치 만드는 방법이 되게 좀 어려웠나 봐요. 호텔 직원들이. 그래서 아무튼 뭐 저희가 만들어 주긴 했는데 뭐 걱정도 좀 많이 되더라고요. 뭐 제대로 잘 만들어 가지고 뭐 제공을 해주는지 뭐 그런 것도 좀 걱정은 되긴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저희 그 대표팀에서 도착하고 이제 바로 다음 날인가 저희한테 이제 또 요청이 들어온 게 뭐냐면은 김치를 좀 만들어 가지고 좀 줄 수 없겠냐. 뭐 이제 호텔에서 좀 만들어진 김치가 좀 맛이 그렇게 좀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단 그런 요청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일단 배추를 이제 급하게 또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열심히 또 이제 돌아다니면서 배추도 좀 구하고 그래서 총 한 200포기 정도 이렇게 좀 김치를 좀 만들어서 좀 준 기억이 있고요. 아무튼 대표팀이 뭐 그때 김치를 먹고 힘을 내서 아마 이제 그 해외에서 이제 월드컵 할 때 첫 승을 아마 이때 한 걸로 제가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지금 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대사관인데요. 지금 기사 2개를 좀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좀 이게 좋은 기사는 아니죠. 어두운 좀 이게 내용의 기사인데 왼쪽의 기사는 뭐냐면은요. 저희 국립국악원의 이제 공연단이 저희 쪽에 와가지고 이제 공연을 이제 하게 됐었는데 한국에 돌아가셔가지고 아마 말라리아 이제 뭐 합병증으로 이제 좀 사망을 좀 하신 좀 사건이 이제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의 기사는 저희 나이지리아 독립 50주년 기념 이제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 아마 뭐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정운찬 전 총리께서 특사로 이제 방문을 하셔가지고 일단 여기 오셨어요. 근데 그때 행사 당일날 도로에서 아마 이제 차가 되게 많이 막혔어요. 행사장 가는 이제 차량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도로에서 이제 차량 이제 폭탄 테러가 이제 나가지고요. 그때 저희 대표단하고는 대략 한 200m 거리 정도 떨어진 데서 차량 폭탄 테러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도 저희는 이제 뭐 별다른 피해나 뭐 이런 거는 좀 없어서 일단 뭐 다행이었지만 이런 좀 사건, 사고들이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많이 나고요. 그래서 이런 사건, 사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풍토병, 뭐 말라리아라든지 뭐 이런 콜레라 뭐 이런 좀 병들도 좀 많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소식을 접할 때마다 항상 아프리카에서는 좀 뭐라 그럴까요? 항상 긴장을 하고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좀 지냈던 기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좋은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그리고 다음에는 제 로스앤젤레스 청령사관 근무 시절에 당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제 해외 순방을 이제 오시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순방을 오시게 되면은 공간에서 이제 뭐 순방 이제 현지에서 이제 저희가 좀 많은 지원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은 여기 외교부 의전실하고 뭐 당시에는 이제 청와대였죠. 청와대 경호팀하고 의전팀하고 뭐 이런 데서 이제 의전 경호라든지 뭐 이런 건 다 하고요. 뭐 지침도 이제 다 저희 주고 근데 실제로 현지에서는 공간 이제 청령사관에서 다 준비를 이제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오시게 되면 한 100명 이상 이제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오시면은 뭐 할 일이 많은데 이때는 제가 그 숙소 담당을 했어요. 그 대표는 숙소 담당을 했는데 그 LA에 JW 메리엇이라는 호텔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항상 LA 오면은 묵는 그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로 일단 정해가지고 뭐 숙소도 이제 방 잡는 게 뭐 상당히 많은 이제 객실 수를 잡아야 되고 미리부터 뭐 이런 좀 어려움도 있는데 그리고 그 숙소 내에서 무슨 뭐 경호라든지 의전이라든지 뭐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다 좀 챙겨서 좀 미리미리 다 좀 계획에 다 넣고 그래서 이 계획도 이제 보면 뭐 분 단위로 이제 이루어지는 계획들 뭐 이제 많고요. 뭐 아무튼 이때 좀 많은 고생을 한 기억이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경험은 또 LA 총영사관에서 이게 아마 2013년도 7월 달에 미국 독립기념일 아마 연휴 기간 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우리 아시아나 항공기가 아마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을 하는 도중에 이제 추락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제가 그때 한 토요일 저녁으로 기억을 하는데 갑자기 연락을 받고 지원을 좀 바로 다음날 이제 가야 되겠다 가달라는 좀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한 뭐 한 달 정도 짐을 좀 싸갖고 가라고 일단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좀 짐을 싸가지고 일단은 가서 우선 이런 사건, 사고가 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국민들 이제 보호하고, 뭐 안전한지 이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해가지고, 필요한 게 있으면은 좀 다 좀 지원을 해주고, 이런 일들이 가장 중요한데요. 근데, 일단 이때도 제가 뭐 공항에 가가지고, 뭐 중앙 관제실 가서 또 뭐 좀 전체적인 상황도 좀 본 기억이 있고, 또 우리 국민 중에 좀 어디 부상당하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셨는데 병원 가가지고 좀 필요한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은 좀 지원을 좀 해드리고 뭐 이런 좀 일을 좀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아마 가장 최근에 공간 근무할 때 경험인데요. 우리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북텍사스에 우리 한국전 이제 참전하신 이제 미군 분들이 한 2018년, 19년 당시에 한 100여 분 정도 계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좀 나이가 당시에 한 90 다 넘으셔가지고 이제 곧 이제 오래 살지 못하는 뭐 그런 좀 상황이었고 그래서 좀 기념비를 좀 만들고 싶다라고 이제 이쪽 그 참전 용사회에서 그러니까 미군 참전 용사회죠. 거기서 좀 기념비를 만들고 싶다라고 일단 얘기를 일단 꺼냈고 자체적으로 좀 막 모금 운동도 하고 뭐 이랬는데 그 기념비를 만들기에는 좀 턱없이 많이 부족해서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우리 동포사회에도 좀 얘기해서 필요한 좀 모금 운동도 좀 해달라고 좀 요청은 드렸고, 그래도 이제 여전히 좀 턱없이 많이 자금이 부족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때 2019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그 국가보훈처에다가, 지금 꼭 기념비를 좀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감사의 표시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일단 2019년부터 보훈처에다가 좀 예산 지원을 좀 계속 얘기를 좀 요청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게 뭐 바로 된 건 아니고 22년도에 일단 지원을 해주기로 확정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2023년, 작년이죠. 작년 11월에 기념비 완공이 돼서 지금은 지금 언론은 기사는 완공이 돼가지고 좀 뭐 행사를 좀 하는 언론 보도입니다. 예. 일단 뭐 경험은 뭐 이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공간 근무할 때 경험은 이 정도고 지금은 제가 현재 여권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권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여권을 가지고 해외 나가셨을 때 좀 편안하게, 그러니까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좀
잘 여행을 하시게끔 저희가 뭐 모든 걸 다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해서 좀, 예, 필요한 게 있으면 개선도 하고 뭐 이런 좀 일을 하는데요. 우선 이거는 지금 뭐 전자여권이 2008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2021년도에 차세대 전자여권이라고 2세대 전자여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안성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한 2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뭐 위변조 됐다라는 좀 얘기는 전혀 보고된 건 없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보안성이 좋아서 위변조도 안 되고 뭐 이러다 보면은 그 해외에서 우리 여권을 좀 신뢰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여행을 하는데 좀 많은 도움을 좀 편하게 좀 할 수 있게 좀 도움을 주는 좀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한 게 우리 뭐 병역 미필자들 예전에는 1년짜리 단수 여권 이제 좀 발급을 좀 해드렸는데 좀 많이 불편하신 점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5년짜리 복수 여권으로 좀 발급을 좀 해드리는 걸로 좀 개선을 했습니다. 여기 혹시 뭐 군대 가셔야 되는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예. 그 다음에 뭐 여기도 이제 또 우리 좀 국방 의무 좀 하시는 분들이 좀 여권 사용하시는데 좀 불편한 점들이 좀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온라인 여권을 신청을 좀 하시게끔 저희가 좀 제도 개선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권 만들려면은 무슨 국외 여행 허가를 받고 와야지 이제 그걸 여권을 만들어 드렸었는데 그걸 이제 허가서 없이 바로 그냥 여권은 바로 만들어 드리는 걸로 저희가 개선은 해 드렸습니다. 일단 뭐 그 경험은 지금 여기까지 좀 제가 공유를 일단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외유관이 되시고 싶으신 분들이 또 계실지도 혹시 몰라가지고 제가 뭐 이거는 좀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좀 준비는 했는데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좀 중요한 자질 뭐 자질은 되게 많아요. 되기 위한 자질은 너무 많은데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냥 제 경험에서 나온 생각인데요. 뭐 첫 번째는 국익을 항상 먼저 우선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뭐 넘어가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친화력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근무를 나가게 되면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뭐 현지에서 그 네트워킹을 빨리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나라에 이제 뭐 영향력이 이제 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좀 우리 쪽에 좀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런 분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좀 네트워킹을 좀 하고요. 뭐 결국에는 이제 우리 편을 만들고 뭐 친구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이런 일이 있어요. 정식 제도라든지 뭐 절차를 이제 로 해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 평소에 이제 저희가 구축해 놓은 네트워킹을 이제 통해 가지고 항상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네트워킹을 위해서는 친화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부분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혜정 국제개발의제과 사무관이라고 하고요. 오늘 초임 사무관이 한 명 와줬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막내 외교관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수험 과정 조금이랑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 위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학부 때는 불문과 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이라고 지금 이름이 되어 있는 시험을 준비를 했는데 예전에 외무고시로 주로 알고 계시던 그 시험인데요. 저는 이제 2018년 2월 달에 이제 아직 학부생일 때 준비를 시작을 했었고
근데 이제 그때는 혼자서 1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조금 감을 잘 못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19년도쯤에, 같이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스터디를 시작을 했고, 2021년 9월에 최종 합격을 해가지고, 연수를 거쳐서 22년도 12월부터 외교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자기소개를 하면은 보통은 MBTI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MBTI도 간단히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ENFJ가 나오고, 뭐, 네, 외향적인 편이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일하면서 어떨 때 내가 E 같다, 뭐, 이런 모먼트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E 같은 경우에는 자주 있는 거는 아니었는데요. 뭐, 일하면서 뭐, 사람들을 여러 명을 만나는 그런 리셉션 같은 자리나 뭐 밍글링을 하는 그런 행사 계기가 있으면은 이제 정말 다들 스탠딩으로 풀어놓고 이제 알아서 섞여서 얘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런 계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 자리에서 스몰 토크를 많이 해도 기를 안 빨려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내가 좀 이구나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고요. S랑 N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 어, TF도 사실 잘 모르겠고, J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을 하면서, 어떤 보고 같은 거 타임라인을 세워가지고, 이 일은 뭐 이런 식으로 공간에 전달을 해서 국제기구 쪽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내가 부내에서 취합을 할 때는 이날까지 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을 수립하는 거가 조금, 자연스럽게 됐던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제의스럽게 일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시험 준비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일단은 응시 요건이나 자격증 같은 거는 아실 수도 있겠지만은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고시.kr 들어가시면 거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사 자격증이나 영어 제2외국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있는 최신 공지 참고하셔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 2월에 시험 준비를 시작했는데, 그때가 제가 교환학생을 프랑스로 다녀온 직후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2외국어는 교환학생 준비 과정에서 이미 자격증을 따놓은 상태여서, 영어랑 제2외국어는 교환학생 준비 때 이미 끝난 상태였고, 교환학생이 끝나고 들어오자마자 한국사 시험을 치고 바로 피셋 준비를 시작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시험 준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서 제가 가지고 온 그 타임라인인데 이런 식으로 직렬별로 1년 동안에 어떤 선발 과정을 거치는지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2차 시험이 얼마 안 남은 긴 시간이라서 저렇게 딱 되어 있는데 1차 뭐 필기 보통 피셋이라고 알고 계시는 그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은 뭐 국제 정치학, 경제학, 국제법 이런 것들을 한 10장 정도 수기 논술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험을 치고 그다음에 면접이 3차 시험인데 뭐 인성 면접이나 직무 면접 이런 식으로 2차 시험 때 공부했던 내용과 개인적인 경험을 둘 다 물어보는 그런 면접이 거치고 그 후에야 최종 합격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약간 인스타그램으로 제가 사실 합격수기라던가 어떤 수험 준비 과정 같은 거를 조금 소개하는 계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달아놨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저 계정 내용 조금 더 참고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뭐 개인적인 그런 거나 그런 거를 더 많이 올려놔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외교관 후보자 정규 과정. 보통 이제 외무고시 합격자 연수로 예전 이름이었을 텐데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21년도 9월이 아니라 11월인가? 하여튼 최종 합격을 해서 이제 22년도에 국위 외교관 후보자 정규 과정을 수료를 했는데요. 외교관 후보자 정규 과정에서는 문서 작성, 그다음에 뭐 지역 외교, 기능 외교 이런 외교 실무에 대한 수업, 그다음에 영어 제2외국어 수업 등등 다양한 수업들을 동기들과 함께 수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도 이제 본부 실습하고 공간 실습이 저희 때는 있었는데요. 저는
본부 실습의 경우에는 의전 행사 담당관실에서 실습을 했고, 그래서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 뭐 정상께서 외부 행사, 국외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외국의 정상급 인사가 방문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는지 조금 맛보기로 실습을 했고, 그다음에 공간 실습 같은 경우에는 튀니지 대사관에서 실습을 했습니다. 사실 뭐 본부 실습 때는 뭐 볼 수 있는 건 많이 없었어요. 민간인신 분이어서 아직 이거 연수할 때는. 그래서 그때는 뭐 많이 남아있는 게 없고, 튀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직접 가서 대사관에 가서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일단 튀니지가 어딘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도를 가져왔는데, 아프리카 제일 북쪽에 있는 지중해 바로 밑에 이탈리아 바로 건너편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실습 때 찍은 사진들인데, 일단은 왼쪽 사진부터 먼저 말씀을 조금 드리면은, 그때 같이 갔던 동기랑 여기는 튀니스 수도가 튀니스거든요. 그래서 튀니스에 있는 이제 자이투나 모스크라는 랜드마크인데, 그런 식으로 뭐 주말 같은 때에는 이렇게 한 3주 조금 넘는 실습 기간이었는데, 나름 여유를 즐기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그 실습 기간 동안에 지방 도시 수스라는 곳에 뷰티 페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사님 모시고 출장을 갔었는데, 이게 한국산 화장품을 두바이에서 수입을 해서 튀니지 사람이 직접 튀니지 내에서 팔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뷰티 페어의 부스들을 방문을 직접 해가지고 대사님과 같이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튀니지 브랜드 측에서 인스타그램에 홍보용으로 이 사진을 올렸길래 반가워서 캡처를 해놨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수를 받은 다음에는 이제 입부를 했는데요. 저는 2022년 12월에 입부를 해서 지금까지 국제개발의제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과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린 다음에 거기서 제가 뭐를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간단히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보통 이제 SDG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달성을 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협력국에서 특히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뭐 유엔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OECD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G20 같은 곳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그런 논의들을 챙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발협력국의 다른 과들에서 우리나라의 ODA 사업들 같은 것들을 챙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들과 국제 논의가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같이 해보고, 그거 이외에도 양자적으로 이제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런 나라들도 다른 원조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하고 어떻게 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원조를 전달할 수 있을지 협력을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저희 과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는 일은 사실 막내로서는 막 중요한 일을 하기는 어려워요. 아무래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일단은 뭐 서무 같은 일들이 조금 많긴 한데, 그런 일들 말고도 저는 조금 운이 좋게도 한 6년에 한 번 정도 돌아오는 OECD가 주관하는 개발원조위원회 DAC라고 되어 있는데, 닥의 회원국을 대상으로 개발협력 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 나라가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살펴보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이게 보통 6년에 한 번 정도 돌아오는데, 또 마침 제가 막내일 때 그게 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실사단이 방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정책 전체를 점검하는 보고서를 발간을 할 때 그 과정에서 전체 검토를 하고, 뭐 소관을 지정을 하고, 뭐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재외공관과 협의하고, 이런 과정들을 담당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막내이지만 조금 큰 덩치의 일을 챙겨보는 그런 경험을 감사하게도 할 수 있었어서 그런 거를 조금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권민 외교관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특정 계기로 국제개발 협력에 관심이 생겨서 이제 기존에 다니던 기업을 그만두고 작년에 지금 이제 7월 말에
루안다 재외 공간에 한 1년에서 2년 정도 국제개발 협력으로 가는 게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몇 주 전에 있었던 이제 아프리카 정상회담에서 디에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좀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아프리카 분들과 좀 사고하는 게 많이 다르시고 좀 그들의 생활 방식이 좀 안 맞을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으로 좀 지금 진로에 좀 많은 혼돈이 있는데 아까 전에 그 아프리카 생활에서 안 좋은 부분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가게 되면 이제 이상과 현실에서 현실이 이렇구나 한 달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게 예상이 돼서 지금 가는 걸 포기하고 대학원 석사로 이제 국제개발 협력을 좀 더 관심 있게 공부를 해볼까 이런 좀 진로 변경도 좀 관심이 있는데 혹시 어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혹시 그 질문드립니다. 전에 아프리카를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뭐 생활, 여행, 뭐 뭐든 아프리카를 가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혹시 아프리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혹시 어떻게 해외여행도 상당히 좋아하고 한 26개 정도 국가를 여행도 다녀왔고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1년에서 2년 정도 이제 국제개발 협력으로 일을 하게 된다고 했었을 때 되게 설렜었는데 이제 민간 이제 디에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람들이 입국부터 이제 귀국할 때까지 매일매일 다이내믹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과 1, 2년을 이제 한 달간 일을 했을 때도 이렇게 힘든데 1, 2년을 같이 생활할 수 있을까? 내가 1, 2년을 이렇게 이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 내가 아프리카화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돼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아마 좀 끝나는데 저희 외교부 내에서도 거기 차출 아마 이제 디에로라든지 차출 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근데 다들 안 가려고 상당히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뭐 아무튼 뭐 그랬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단 답을 좀 드릴게요. 일단 아프리카도 뭐 여행을 가셔가지고 본인이 이제 느끼는 아프리카하고 실제로 뭐 1년, 2년, 3년 살면서 느끼는 아프리카하고 뭐 이게 좀 다 다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에서 무엇을 뭐 왜 가가지고 뭘 하는지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 루안다에 가서 이제 개발 이제 쪽 뭐 일을 좀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나는 이게 좀 긍정적인 답을 드리기가 좀 힘든 게 저도 아프리카에 이제 그러니까 나이지리아하고 앙골라라는 데를 이제 근무를 했는데 그쪽하고 함께 뭔가를 이제 하는 일이 있으면은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안 되는 게 있으면은 그냥 안 된다라고 하고 끝나면은 되는데 뭐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요. 그냥 다 된대요. 근데 막상 이게 닥치고 보면은 하나도 되는 게 없고 뭐 계획이라든지 뭐 예정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히 뭐 여행이나 뭐 이런 건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쪽에서 뭔가 좀 중요한 이제 일을 특히 이제 뭐 지금 질문하신 분의 좀 인생이 걸린 일일 수도 있잖아요. 또 진로라든지 뭐 이런 게 걸릴 일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일을 위해서 혹시 아프리카 가셔가지고 또 더 많은 좀 뭐랄까요 좀 고생도 좀 많이 하시고 또 실망도 많이 하시고 좀 그럴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저는 보거든요. 혹시 뭐 좀 그래도 미련을 못 버리시겠다라고 하시면은 뭐 여행이라도 좀 다녀오신다든지 잠깐 좀 경험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그 아프리카는, 그 아프리카도 다 같은 아프리카가 아니고요. 이게 또 그 동부 서부로 나눠져 있어서 동부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근데 서부는 좀 약간 많이 열악하죠. 모든 것들이. 그래서 아무래도 뭐 르완다 같은 경우에는 중부, 동부, 중동부 뭐 이쪽에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서부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들긴 하는데, 아무튼 제 생각에는 이걸 너무 깊게 들어가기 전에 좀 가볍게 좀 경험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좀, 예,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하얀색. 아, 예. 저는 경기도청에서 왔고요. 황혜정 사무관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관 나가신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아니면 곧 가시거나 뭐 공간에 나가실 것 같은데, 만약에 가시게 되면, 금방 만약에 가시게 된다면, 마음가짐이나 느낌은 혹시 어떠신지 궁금하고, 가고 싶으신 뭐 공간이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도상 본부과를, 그러니까 본부에 한 2년 반에서, 그러니까 2년에서 3년 정도 사이에서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첫 공관을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년 반쯤 됐는데 아마 빠르면은 내년 8월 정도에 공관을 나가게 될 것 같고요. 마음가짐이라고 하면은 사실 어디에 가는지에 따라서 되게 달라질 것 같은 게, 공관은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뭐 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 공간마다 사정이 달라서 이제 뭐 직원 수라던가 아니면은 그 지역의 생활 수준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정말 특수한 경우에는 그 상대국의 어떤 협조 수준이라던가 이런 많은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어디에 가는지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사실 뭐 어떤 거를 준비해야겠다 또 다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떠나서 이제 그렇다면은 어디를 가는지가 언제 정해지냐라고 하시면은 그게 조금 저희는 되게 임박해서 정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뭐 8월 달에 공관을 나간다고 하면은 이제 한 6월 말에 이제 어디를 가는지를 알게 되는 거의 그런 수준이라서 이제 마음가짐은 사실 그냥 불확실성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게 제일 핵심일 것 같고요. 지금 제 마음가짐은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순환근무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팀장님도 근무하신 공간이 이제 조금 생활 수준이 좋은 곳과 안 좋은 곳이 섞여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저희가 공간을 이제 생활 수준대로 어느 정도 이제 급지 구분을 해서 험지 근무를 해야 되고, 뭐 좋은 곳을 가려면은, 그러니까 뭐 일정 직급에 도달하기 이전에 반드시 험지 근무를 몇 년 해야 되고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한 제의로서 저는 험지를 먼저 조금 뛰어놔야 마음이 편하겠다 싶어서 일단은 지금은 조금 열악한 지역에 있는 공간을 먼저 근무를 할 생각을 그냥 혼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나중 가면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이제 뭔가 가정이 있고 하면은 험지를 뛰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제 아이가 있다 보면은 뭐 예컨대 풍토병이 있는 지역은 가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더 제약 조건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제약 조건이 조금 덜한 시점에 먼저 험지를 근무를 해야겠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가고 싶은 특정 공간이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일단 험지이고 조금 공간 사이즈가 커서 뭐 다양한 업무를 접해볼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맨 끝에 계신 분 먼저 받겠습니다. 네, 혹시 2번 들었는데 제가 못 본 분이 있을까요? 네, 저는 권 팀장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외무영사직으로 입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새로 생긴 그 동포청이나 그런 쪽 예를 들어서 직접 뭐 교섭이나 이런 업무보다는 그 재외국민 보호 뭐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동포 업무. 네, 동포 업무라든가 또 뭐 현지 교민 사회랑 뭐 교류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뭐 제가 혹시 그 비자 발급도
영사 쪽에서 아, 하시네요. 예. 영사 업무의 네. 이제 하나가 이제 필요한 그러면은 거고요. 예. 그 외무영사직으로 입부한 사람은 계속 그쪽만 도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직접 그 예를 들어서 외교부 안에도 뭐 네. 대륙별로 그 지역별로 그 국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네. 그쪽도 도시는지. 저는 그 상황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일단 뭐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라든지 뭐 어떤 확률의 문제인데 그 외무영사직으로 일단 입부를 하시게 되면은 뭐 주로 뭐 제가 말씀드린 동포라든지 뭐 영사 업무 아니면 주로 이제 그런 이제 업무를 위주로 하시는데요. 근데 그것도 예를 들면은 공간도 공간에 따라서 또 달라요. 이게 뭐 좀 작은 공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어떨 때는 뭐 정무 경제 업무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뭐 본연의 업무를 하실 가능성이 크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무 영사직으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 과장급으로 이제 올라와가지고 이제 구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간을 나갈 때는 또 가면은 또 뭐 정무 경제 업무를 할 가능성도 좀 많이 높은 것 같고요. 근데 어느 공간을 이제 가느냐에 따라서 또 그게 좀 달라지는데 공간 사정에 따라서 뭐 큰 공간 가면 여전히 뭐 영사 업무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작은 공간이나 좀 중급 중소급 이제 규모의 공간을 가면은 뭐 거의 뭐 대사님 바로 밑에 좀 위치에 있어서 정무 경제나 뭐 이런 업무를 좀 예,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황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예. 예, 그리고 또 인사 발령에 있어서도 그 지역이 그 가나다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최험지에서 근무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 본부나 그 뭐 양지에서 근무하는 게 그게 저 내부 그 인사 규정상 확정이 돼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거는 근데 인사권에서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좀 드릴 건 아니고 그냥 제 보통은 이제 경험에 이제 비추어서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인사 원칙이라는 게 보통 가나다라 이제 제공간 구분이 이제 가나다라로 돼 있는데 뭐 가에 근무하신 분들은 뭐 그 다음에 이제 라 지역에 이제 근무를 하고 보통 이제 이렇게 지금 뭐 냉탕 온탕 뭐 왔다 갔다 순환 근무를 하게 되는 게 인사 원칙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다 잘 그 원칙대로 좀 인사가 지켜지는 걸로 저는 그냥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냉탕, 온탕, 본부 요 순서대로 보통 순환을 하는 건가요, 계속? 그거는 개인 사정마다 다른데요. 공간을 예를 들면은 뭐 두 개를 연속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본부를 들어오면은 근데 본부도 들어올 때 뭐 인사 수급이라든지 뭐 그런 사정들은 다 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때그때마다 좀 상황은 다르고 본부도 뭐 예를 들면은 본인이 뭐 전공 분야라든지 뭐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은 그쪽으로 갈 좀 가능성은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어디로 갈지 이제 좀, 예, 좀 확실하지는 않은 거죠. 뭐 인사 수급도 이제 따져봐야 되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좀 고려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렇고 만약에 공간을 뭐 세 개 연달아 근무를 하게 되면 또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데 그럼 이제 뭐 냉탕 갔다 온탕 갔다 뭐 다시 냉탕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적당히 냉탕을 갈 수도 있고 근데 대체로 이제 냉탕 온탕 순환 근무는 좀 지켜지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먼저 들어주셨던 것 같아서 1번, 2번, 그리고 3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황혜정 사무관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시험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이제 불어불문학과라고 해주셨는데, 이제 시험 준비 앞서서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에서 흔히들 좀 경제학이 2차 시험에서는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좀 전공 이전에, 시험이 들어가기 이전에 좀 경제학을 공부한 경험 있으신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고, 그리고 이제 2018년부터 시험 준비를 시작해서 이제 2021년에 이제 합격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시간 동안 좀 꾸준함을, 그냥 시험 준비에 대한 꾸준함을 어떻게 계속해서 기를 수 있었는지 좀
힘이 되는 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해도 뭔가 어렵다는 것도 어렵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당락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변 동기들을 봤을 때도.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입 이전에는 공부를 따로 하지는 않았었고, 사실 저는 이제 2018년부터 21년까지 수험을 하면서 1차 시험에는 다 붙었었는데 매번 이제 그 최종 합격 전까지는 2차 시험에서 항상 떨어졌는데 경제학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해에는 조금 스터디를 짤 때도 경제학을 거의 시험 준비 시간의 60%를 경제학에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점수를 보면서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뭔가 수험 전략을 조금 바꿔가면서 대응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수험 기간의 꾸준함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뭔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왜 외교관을 하고 싶은지 그런 동기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뭔가 사실 어릴 때는 그냥 뭔가 멋져 보여가지고 외교관을 하고 싶었는데, 그냥 공부를 하면서는 뭔가 제2외국어, 저는 이제 불문과니까 아무래도 불어를 조금 써먹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일단 열심히 해놨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직업 중에 뭐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이제 어학연수를 가는 프랑스행 비행기에서 우연히 이제 옆자리에 외국인이 있어가지고 그때 한창 불어를 제일 열심히 해놨을 때여서 불어로 말을 걸어봤어요. 근데 이제 우연찮게 알고 보니 그분이 주한 코트디부아르 대사의 부인이셔가지고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프랑스어로 대화를 하면서 이제 말을 텄고 그 다음에 이제 연수가 끝나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분하고 이제 사저로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티타임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떤 가족이지만 본인이 아니지만 되게 그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져서 이렇게 생각하는 직업이라면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해봐도 괜찮은 직업이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힘이 됐던 거는 사실 근데 저는 2018년에서 21년 이 기간 내내 시험만 한 건 아니었고, 저는 학교도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휴학과 복학을 약간 반복을 하면서 시험 준비를 했어서, 막 너무 이 시험에만 그 시간 내내 몰두했던 거는 사실 또 아니었던 거기도 하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저는 스터디를 같이 했던 친구들이 우연찮게도 이제 같이 뭐 실력도 좋았지만 성격적으로도 되게 잘 맞는 친구들이어서 합격도 뭐 저보다 1년 먼저 했거나 같이 붙었거나 다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뭔가 뭔가 팀워크? 같이 이 어려운 시험이라는 공동의 적에 맞서는 느낌이어서 그런 점에서도 서로 의지하면서 수험 기간 내내 서로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팬분에게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관계랑 공적개발 원조를 배우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두 분 모두 그 본부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걸로 들었는데, 국내 그 본부에서 일하다 보면은 그 외교관이 타 국가 간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그 다른 정부 부처, 예를 들면 뭐 국방부라던가 아니면 산업부라던가 다른 정부 부처나 아니면 기업 간의 협력이나 소통을 하는 역량도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었는데요. 그러면은 타 정부 부처 간의 네트워크가 현재 외교부가 어떻게 갖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그 부처들과 협력해서 일한 사례가 혹시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그 여권과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지금 타부처하고 이제 관련 있는 부분이 법무부하고 그다음에 경찰청하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그 소개를 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병역 관련해가지고 우리 국방부하고 그리고 이제 병무청 뭐 이 정도가 좀 유관 부처인 것 같고요.
민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권 신청을 할 때 지금은 그러니까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은 그 행안부 이제 뭐 사이트 가가지고 정부24라는 사이트 가서 이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 최근에 민간하고 좀 이렇게 협력을 좀 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국민은행 그 스타뱅킹 앱인가? 뭐 거기 이제 국민은행하고 저희가 협업을 해가지고 스타뱅킹 앱에서 온라인으로 여권을 신청이 가능하게 지금 저희가 좀 플랫폼 만들어가지고 좀 그거를 일단 게시를 했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저희 그 여권 뭐 만료 좀 다가오면은 뭐 알림 서비스들 많이 좀 받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분실하면은 습득했다는 뭐 알림 아니면은 뭐 발급을 하면 발급 진행 알림 뭐 이런 거를 좀 저희가 알림 서비스를 해드리는데 그것도 이제 카카오톡하고 또 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알려드리고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점점 이제 정부 내에서만 하던 그런 업무들이 점점 이제 민간으로 개방이 되는 추세예요. 방향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그러니까 여권 업무 쪽은 민간 쪽하고 좀 많이 협력을 좀 하는 부분이 좀 많아지고 넓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개발협력국에 있다 보니까 이제 공적개발원조 공부를 하신다고 하시니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외교부는 무상원조 전체를 총괄을 하고 있고 기획재정부가 유상원조를 총괄을 하고 있고 유무상 간의 조정은 국무조정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률에 기반을 해서 이제 뭔가 어떤 범정부적인 그런 협의체들이 다 명시가 돼 있어요. 그 법상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무적으로도 이제 당연히 그 법에 기반해가지고 뭐 이제 무상원조를 총괄을 하다 보면은 무상원조는 굉장히 여러 부처와 기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한 이제 45개 기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어서 그런 기관들별로도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고 뭐 지역별로도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부처가 뭐 아까 말씀하신 르완다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르완다를 담당을 하고 있는 개발협력국의 담당자가 이제 그 부처와 연락을 해가지고 르완다에서의 사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실무 소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 또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팀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개발협력 일을 하고 있고 또 우연치 않게 지금 서아프리카 국가 중 한 곳을 담당해서 일을 맡고 있는데요. 잠깐 짧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전에 경험했던 국가들과는 좀 상당히 다르고 그 상당히 다른 부분에서 좀 업무를 할 때만 제법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지리아에서도 계셨고 또 앙골라에서도 계셨던 만큼 그래도 어쨌든 대사관에 계시면서 일이 되게 만들어야 하는 그런 자리에 계셨을 텐데 어떤 식으로 일이 되게 좀 만드셨는지 그런 좀 커뮤니케이션의 노하우나 아니면 그분들 그 나라와 그분들과 일을 할 때 좀 더 염두에 두면 좋을 만한 부분 혹은 업무를 추진할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그 아프리카 분들이 되게 이제 우리하고 좀 약간 문화라든지 아니면 뭐 아무튼 생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약속 시간을 뭐 저녁 7시에 잡았다. 그러면은 9시에 뭐 나오고 뭐 이래요. 2시간을 기다리다가 갈까 말까 뭐 하면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또 뭐 저녁 식사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많고, 제가 일단 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도 당시에는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대사관에서 일을 하니까 현지 이제 그 주재국 이제 뭐 그 외교부라든지 뭐 이런 쪽하고도 이제 계속 일은 해야 되는 뭐 입장이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차선책을 좀 가지고 만들어 놓고
항상 예, 그렇게 좀 업무에 임했던 것 같고요. 항상 근데 차선책이 항상 예, 요긴하게 이제 쓰였죠. 그래서 항상 뭐 예측을 해서 이거는 뭔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안 될 상황까지 이제 다 생각을 해서 가정을 해가지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좀 차선책 방안을 한 뭐 2개, 3개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문화를 좀 더 이해를 하고 좀 받아들이면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예, 싶기도 하고요. 예. 네,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팀장님께 질문 사항이 있는데요. 현재 저는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서 분쟁 분석 및 해결학과를 전공하고 동시에 성악을 공부하면서 한국 가곡을 통해 이제 미국 현지인들의 마음을 사는 그런 문화 공공 외교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브랜딩을 통해서 도구들 중 문화예술, 특히 그중 음악을 통해서 문화 외교의 전문성을 쌓고 싶은 사람인데요. 다음 학기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제 공개 채용을 보면은 워싱턴 한국문화원 그리고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도 공공외교과 같은 경우가 이제 일반 행정직으로 많이 채용 공고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동시에 외교자 후보자 시험 또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혹시 이러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 문화 외교 쪽의 전문성을 계속해서 쌓고 싶은 상황이라면 일반 행정직으로서 먼저 언급된 2곳의 기관에 먼저 들어가서 경험을 쌓아서 계속 스페셜티를 개발하는 쪽이 좋을지 아니면 외교관 후보자 시험을 통해서 영사학과 쪽에 채용이 후에 된다면 앞에서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외교자 후보자 시험을 통한 루트로도 충분히 문화 외교와 공공 외교에 대한 스페셜티를 쌓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궁금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문화 외교, 뭐 공공 외교 쪽에 전문성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외교관 후보자가 되더라도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보면은 공공 외교라든지 문화 외교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공공 외교도 하고 문화 홍보도 하고 뭐 그런 기능을 하고는 있는데, 근데 이제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게 없으면은 아무래도 그쪽으로 좀 본인이 이제 질문하신 분께서 좀 계획하신 뭐 의도하신 대로 잘 안 될 가능성도 좀 크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분 하면은 공공외교의 뭐 전문가, 아무튼 뭐 스페셜리스트, 뭐 이런 좀 예,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전문성을 갖추는 게 일단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현지 미국에 이제 무슨 그 먼저 거기를 이제 공공외교과, 그러니까 주미대사관 공공외교과라든지 아니면은 문화원 쪽 이제 그쪽에 가느냐 아니면은 외교관 후보자로 오느냐, 그거는 뭐 크게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든 간에 일단 어떤 식으로든 전문성을 먼저 갖추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외교관 후보자든 아니면은 다른 이제 현지에서 경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페셜티를 쌓으시든 간에 또 그거는 이제 예, 다 자연스럽게 좀 따라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네, 뒤에 분들 중에서는 안녕하세요. 저는 시라큐스 맥스웰 행정대학에서 국제관계학 정책학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황혜정 외교관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저도 지금 외교관 후보자 시험을 이제 재학 중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반년 정도 하고 있는데, 혹시 아까 말씀하실 때 약간 효과가 별로 없으셨다고 하셨는데, 재학 중에 시험을 준비하신 경험을 토대로 혹시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기출문제 기반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거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나중부터 시작했던 방법인데 이제 기출문제들을 보시면서
그 몇 년도에 몇 번 문제는 뭐 어떤 내용이다라는 거를 한번 먼저 뽑아 놓고 나중에 이제 왜냐면 기출 문제는 한 번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여러 번 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먼저 인덱싱을 해놓고 어디에 있는 정보가 내가 어디에 써놨는지를 나중에 빨리 볼 수 있도록 정리를 따로 해두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거 말고도 뭐 보면 좋은 책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수험 기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사실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띄워놨던 그 인스타그램에 제가 조금 상세하게 써놨거든요. 제가 수험 준비 과정이나 합격 수기 같은 것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거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우선은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권민 팀장님께 드리고 싶고, 네, 다른 하나는 두 분께 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외교관 후보자 자격 시험이랑 이제 외무영사 시험이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준비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나 아니면 겪으셨던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요? 네. 근데 시험 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 20년도 더 돼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근데 저도 그때 저는 이제 시험 준비할 때 그때 이제 행시하고 같이 준비를 했어요. 근데 뭐 모든 과목이 다 어렵지 않았나 싶기는 하고요. 근데 지금 과목하고 아마 좀 다르지 않나 싶어요. 또 지금 하고 예전에는 지금도 뭐 그 과목을 보는지 모르지만 행정법이라는 걸 봤거든요. 근데 행정법이 아마 가장 어려웠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나고요. 근데 지금하고 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거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하나는 조금 개인적인 질문이긴 하고 이제 다른 분 말을 듣고 약간 우려심이 생겨서 좀 조심스럽게 드린 질문 중 하나인데 이제 이거랑 관련 직종에 계시는 분들이랑 좀 네트워크가 있거나 잘 알면 뭔가 소위 좀 들어가기 쉽다 이런 말을 하시는 말을 들어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뭔가 실제로 느끼시거나 아니면 생각이 어떠신지 두 분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혹시 누구를 잘 알면은 여기 들어오기가 쉽다 뭐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나요? 네,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채용 뭐 이런 거를 안 해봐가지고 거기에 지금 답을 제가 좀 드리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혹시 답을 좀 채용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거 말고 이제 아무래도 실제 근무하는 선배들이 있다 보면은 적어도 뭐 아까 뭐 제가 합격 수기 이런 거를 공유 드렸던 것처럼 뭐 그런 시험 준비 과정의 노하우 같은 것들은 조금 공유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거 외적으로 저는 이제 들어와서 근무를 하면은 이제 보통 흔히 생각하는 멋진 외교관의 이미지랑은 사실 조금 다른 회사 생활을 겪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나눠보면은 들어오기 전에 조금 어떤 기대치 수준을 조정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오늘이 여러분이 허심탄회하게 또 질문해 보실 수 있는 기회라 생각이 드는데요. 뒤에 분들, 네. 안녕하세요. 저 정치학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 권민 팀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여권과에 계시다고 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최근에 그 여권 관련해서 그 일본하고 여권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한다 뭐 그런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네. 이게 뭐 진짜 추진 중인 건지 아니면 뭐 조만간에 이런 게 가능하게 될지 뭐 이런 게 있을지 근데 이게 그 엄밀히 얘기를 하면은 그 문제는 그 사안은 저희 여권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양국 그 출입국 그 법무부이죠. 출입국 관할하는 부처 간에 이제 협의할 내용이라 일단 제가 답을 일단 뭐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뭐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아무튼 제가 답을 드릴 만한 입장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일단 여기까지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 저 그리고 그 두 예.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왜 외교관이 그러니까 어떠한 계기로 외교관이 되겠다고 꿈꾸시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계속 적으세요. 저 아까 간단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뭐, 가족도 멋지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직업이면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망을 하게 됐었고, 그거 말고 사실 생각했던 직업으로는 뭐, 대학원 그냥 불문학을 조금 더 공부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 아니면은 뭐, 로스쿨을 갈까? 이런 정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만족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군대를 이제 미군 부대에서 이제 다녔는데 군대를 이제 마쳤는데 그때 아무튼 그 외국 사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죠. 미국 군인들인데 미국 사람들하고 뭔가 이제 소통을 하고 좀 지내는 게 좀 상당히 저한테 맞았다라는 걸 좀 크게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좀 비슷한 이제 상황에 이제 할 수 있는 좀 직업이라든지 진로를 찾아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일단 뭐 이렇게 좀 이 직업을 정했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시간 여유가 있어서요. 아, 네. 네, 저 황혜정 사무관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저는 ODA에 되게 관심을 깊게 가지고 있는데요. ODA 중에서도 양자간 무상 원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실제 실행 기관은 코이카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관련 기획이라든가 주관을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실무에 있어서 코이카하고는 어떻게 그 업무를 분담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맞고요. 그래서 외교부는 직접 집행은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양자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외교부는 정책기관이고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양자 무상 사업에 있어서 국한에서 말하자면 외교부는 정책을 담당하고 있고, 코이카가 이제 이행을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여서, 뭐 실무적으로는 이제 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재외공간 같은 경우에는 코이카가 해외 사무소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재외공간 자체는 또 외교부 소관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코이카 본부, 그다음에 이제 본부 개발협력국, 그다음에 재외공간, 그다음에 코이카 해외 사무소 이런 식으로 뭐 코이카도 본부랑 해외 사무소가 연락을 할 거고 본부도 개발협력국과 재외공간이 연락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협조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실제 사업 현장에 본부 개발협력국 담당자가 가지는 않아요. 그런 식의 모니터링을 현장까지 가지는 잘 못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재외공간이나 아니면은 코이카 현지 사무소에서 해외 사무소에서 담당을 해주시는 부분이고요. 뭐 그래서 뭐 예컨대 저도 그 과가 아니어가지고 상세하게까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냥 옆에서 보는 거로는 뭐 사업의 조달이나 이런 식으로 정말 실무적인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까지는 코이카에서 담당을 해주시는 거로 알고 있고 그거 말고 뭐 다른 외교 정책과의 그런 일관성 측면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전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인지 그런 판단 같은 거는 외교부에서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두 분께 우선은 이제 권민 사무관님이 제 해외 공간 가셔봐서 질문을 좀 중점적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그 순환 근무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국내 국에 이제 다 이제 있다가 파견이 됐다가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뭐 국내 뭐 어느 정도 참에 이제 파견이 됐다 국내 왔다 하는데 뭐 국내 어느 정도 머물러야 된다 해외에 갔다 오면 뭐 국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약간 이런 규칙 같은 게 또 따로 있나요?
뭔가 편견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내 근무 뭐 몇 년 뭐 기간이 정해져 있고 뭐 이런 거를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국내랑 국외랑 이제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예, 예, 예. 그때는 기간이 더 정해져 있나 싶어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 한 3년 이상을 있을 수는 없고요. 뭐 이게 3년 이상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3년 지난 분들은 이제 해외 발령 대상자로 일단 분류가 돼서 실제로 이제 발령이 날지 안 날지는 일단 봐야 되고요. 해외 그러니까 재공간 근무 같은 경우에는 그 한 공간에 보통 험지 뭐 위험 그 좀 근무하기 어려운 뭐 험지 이런 데는 2년 기본 2년 근무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 선진국이라든지 그냥 살기 어느 정도 괜찮은 데는 기본 한 3년 뭐 이 정도고요. 근데 이제 뭐 특정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2년도 있고 2년 반도 있기는 한데 근데 뭐 그런 걸 뭐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는 않고요. 아무튼 대략적으로 험지 2년, 다른 데는 이제 3년 뭐 이렇게 보시면은 되는데 그것도 그때그때마다 이제 그 인사 수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동을 하고 희망하는 뭐 이제 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뭐 남고 싶은 직원이 있고 뭐 이런데 이 숫자가 어느 정도 맞아야지 이제 이게 또 인사가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것도 이제 인사 수급에 따라서 또 좀 약간씩 차이는 나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무역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대학생을 이제 하면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점점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제 이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고등학생 때는 이제 주변에 너무 친한 친구랑 한정된 친구에서 대학교를 가니까 되게 세상이 넓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우선 외교관이라는 직업은 인적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나와 의사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런 인간관계를 구축할 때 또한 이제 상사분들인데 이제 의견이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상사분들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 인간관계를 맺거나 또 갈등 관리를 할 때 어떻게 대처하시고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는지 또 사회 초년생들 또는 대학생들을 위한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사회 초년생의 입장에서 먼저 답변을 간단히 드려보자면, 일단은 잘 듣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뭐, 예컨대 이제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학생 때랑 가장 다른 게 수직적인 인간관계가 많아진다라는 점인 것 같은데, 뭐 수평적인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일단은 저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뭔지를 잘 듣고 저 사람의 결정은 어떤 이유 때문에 저런 결정이 내려진 것일지를 계속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야 이제 뭐 보고를 드릴 때도 이런 부분을 궁금해 하시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갈수록 조금 더 잘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외교부 들어와가지고 같은 뭐 고민, 뭐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어차피 저희가 그러니까 일로 형성된 관계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수직적인 이제 관계고, 제가 아까 그 외교관으로서의 갖추어야 될 자질 두 가지가 이제 그 국익이 일단 우선해야 되고 그다음에 친화력이 이제 있어야 되고 그건데 그 첫 번째 얘기예요. 그 국익 우선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그 어떤 상황에서는 본인의 의견하고
그 위에 뭐 예를 들면 부서장이라든지 뭐 그분들의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경우에는 의견이 서로 충돌을 하면은 부서장의 의견을 따르는 게 보통은 맞는 거고요. 그게 이제 국익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국익에 이제 부합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 때는 여기는 자기 뭐 희생이라 할까요? 뭐 아무튼 그런 거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그 제가 아무튼 뭐 여기 뭐 주니어 때부터 이제 조금씩 올라와가지고 지금 한 중간 관리자급 되기는 하는데 계속 이제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 당시에 본인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실무자 뭐 아무튼 주니어 때 그 저 위에 이제 과장님이 이제 뭐 하시는 말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고 왜 저렇게 생각을 하지 뭐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막상 이제 제가 그 자리에 와 보니까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게 지금 이해가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이제 입장에 한번 서서 좀 생각을 뭐 좀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좀 기회를 갖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네, 2분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아토모스라는 회사 다니고 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오늘 기존까지 나온 질문 중에 조금 사적인 질문일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권민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 아프리카 같은 이런 냉탕 국가 이제 주로 파견되실 때 가족분들하고 주로 다 동행을 하셨는지가 저는 궁금했어요. 예, 그 처음에 나이지리아 갈 때는 그때는 저희 애가 막 태어나고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한국으로 보내고 저는 이제 혼자 일단 가서 일단 생활은 했고요. 지금까지 있어서 가장 제일 힘든 시기가 그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앙골라 갈 때는 그러니까 미국 그 LA에서 이제 앙골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그 나이지리아 갈 때하고 뭐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근데 제 가족이 아니고 아무튼 와이프하고 좀 이렇게 상의를 해봤어요. 근데 와이프도 그때 예전에 뭐 나이지리아에서 이제 떨어져 살고 뭐 이런 경험들이 상당히 좀 그러니까 힘들었나 봐요, 많이. 그래가지고 저는 앙골라도 좀 애가 가가지고 좀 적응하거나 좀 가족들이 이제 가서 같이 가서 살기가 좀 적합한 데는 아니니까 저는 내심 그냥 저도 이번에도 혼자 가려고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저희 뭐 와이프나 애나 일단 한번 같이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내기가 힘들 것 같으면은 그때 이제 뭐 떨어져 살든지 그렇게 하자라고 했고요. 그래서 일단 같이 가서 무사히 뭐 2년 잘 이제 같이 생활하다가 왔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그냥 또 여쭤보면은 주변 선배분들도 다 아프리카 같은 이런 냉탕 국가 갈 때는 가족분들하고 주로 동행하는 편이실까요? 제 경험상 보면은요, 뭐 제가 근무한 지역에 이제 같은 이제 대사관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같이 부임해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주변에 이제 좀 뭐 연락하면서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은 거의 한 뭐 반반 같아요. 근데 항상 가족들 이제 자녀들하고 같이 부임을 한 직원들이 그 얘기를 같이 하다 보면은요. 상당히 좀 뭐 힘들어 하는데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애가 아플 때 상당히 좀 힘들어 하는데 지금 아프리카에서 그러니까 풍토병이라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저희가 아는 병도 있는데 모르는 병들도 많아요. 그래서 아프면은 그 원인을 모른 채 뭐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병원을 갔는데 원인은 몰라요. 그러면은
그 모든 약, 그러니까 주사 있죠. 다 나아요, 그냥. 그 중에 이제 하나 걸리면은 뭐 낫는 거고, 안 걸리면은 이제 계속 이제 아픈 거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도 그 앙골라에 이제에서 저희 애가 한번 크게 아픈 적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저기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상당히 좀 뭐 힘든 기억은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이 참 알차죠. 여러분들의 눈빛이 좀 많이 흐려진 것 같아서 네,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됩니다. 네, 질문. 내가 이 마지막을 장식하겠다. 아, 네. 네, 두 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네. 저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정치 외교랑 국가 안보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제 관계라는 분야가 어떻게 보면 외교부도 있고 싱크탱크도 있고 국제 기구도 있고 뭐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처음 입문하셨을 때 외교부를 선택하게 된 계기를 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싱크탱크나 국제기구는 딱히 생각을 안 해봤어서, 어, 아마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니까 조금 접하는 게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한국에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뭔가, 그 대학원에 갔으면은 싱크탱크를 조금 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 공부한 입장에서는 사실, 뭔가 진로를 고민을 할 때 먼저 생각해보는 진로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리고 국제기구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긴 한데 조금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거나 뭔가 뭐 예를 들어 석사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좀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하고 바로 직장을 구하는 입장이었다 보니까 사실 생각을 안 해봤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뭐 시험 준비할 당시에는 그 대부분 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정부 기관이나 뭐 이런 데서 좀 주도적으로 하는 이제 분위기가 많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주도적으로 제가 무슨 일이든 하려면은 일단 정부 기관을 먼저 들어가는 게 좀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있어서 일단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